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0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폭염, 이따가 뭐 36도, 뭐 40도, 기후위기에 이제 죽어나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선풍기 하나 오면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른 방송 일정은 없고, 지금 계속 자소전이랑 또 교과서 지금 책 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은, 비극적인 자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식상한 얘기니까 뭐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식상한 얘기죠. 여기 그 2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아원이죠. 이 아이가 보육원에 오게 된 건 부모가 버린 거죠. 이 아이는 자룻고 성실하고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보육원 온 이후에 이 보육원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보육원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육원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청도 어디에 있는 이 보육원은 2013년도에 대단히 그 언론에 나왔던 보육원 교사들의 학대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고발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까지 들어간. 실제로 보니까 뭐 생마른을 먹이고 독방에 가두고 1.5평짜리. 그러니까 참 사람이 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힘이 없고 누가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은 폭력은 계속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일종의 스스로 이제 폭력이 내성화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들어보셨는데 폭력을 쓰는데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처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때리게 되면은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그 때리는 것 속에서 묘한 쾌감이 생겨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쾌감은 때려서 반항하고 그래서 막 더 때리고. 그런데 그건 중간 정도고 더 큰 어떤 폭력에서의 역치는 폭력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 가해자의 만족감이랄까요? 한 3분의 2, 60% 정도는 이 아이가 아니면 이 대상이 아무런 어떤 반항도 못하고 오히려 알아서 폭력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비명을 질러주고 사실 비명까지 지를 건 아닌데 아니면 지금은 실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은 어디가 부러져 갖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주는 그런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쟤는 저렇게까지 그 두들겨 맞고 고통받고 성적 학대 당하고 뭐 아주 심각하게 폭력적 학대를 당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좀 이상한데? 근데 절대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폭력의 메커니즘,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심리적으로 일단은 어느 단계가 넘어간 아이든 사람이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이 아이들한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재미가 들리죠.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그리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높은 걸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죠. 생활을 왜 했겠습니까? 그거 보고 처음부터 1.5평짜리 독방에 가뒀겠습니까? 어느 단계를 이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이상도 더 하게 되는, 결국은 뭐 죽이게 되거나 그 다음에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사실은 이 수사사법기관이라든가 재판하는 판사애들, 이런 애들도 잘 인지를 해야 되는,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래갖고 무슨 수사 재판을 한다는 거지. 참 답답한 인간들이지만 이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보육원도 지옥이었어요. 왜 지옥이었느냐? 힘없고 누가 돌봐주지 않는, 얘를 때려도 실제로는 나한테 불이익이 없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애들은 그렇게 때려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근데 이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 보육원의 외부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이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보육원 자체가 문을 닫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인권위가 고발하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인권위도 역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겠죠. 검찰이 직접 하겠습니까? 경찰한테 내려보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과 제대로 된 어떤 이것을 안 해버리니까, 보육원이라든가 그 애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시설, 관련된 시설 애들은 지역에 있는 기관장, 뭐 공무원, 정치인하고 다 짬짬이가 맞죠. 그 국가 예산, 지방 예산을 빼먹고 그거를 또 뇌물로 쓰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시설 같은 경우 위탁을 받고 뭐 하든 뭐 하여튼 별의별 천지가 많습니다. 그게 종교재단이건 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놈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지역에 뭐 되고, 이게 다 한통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 경찰이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처벌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은 내보내고 보육원은 이름을 바꿔서 시설은 다른데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교사 이런 놈들은 또 똑같이 어디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이런 방식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비극은 그 아이 동민이가 결국은 그냥 제대로 된 보육원이었으면은 고등학교라도 졸업해갖고 졸업장 가지고 어디 다른 데라도 취직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육원이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중퇴하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보호 종료가 이루어졌죠. 보호 종료면은 국가가 이제 관심 안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중퇴인 애를 누가 취업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결국은 초단기 알바로 전전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또 이제 소년원 출신 애들이 가는 비전센터 같은 데, 그러니까 직업학교 같은 거죠. 그것도 겨우 들어가서 뭔가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는데 거기 나와서 한 것도 실제로는 비정규직이겠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하죠. 일자리가 넘치고 기술이라도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근데 옛날 라떼 생각하는 거지. 요새는 기술도 쉽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사실은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애들은 쉽게 못합니다. 너무 쉽게 어디 뭐 자격증이나 따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눠져 있고, 또 하나는 더더구나 이 아이는 그런 초단기 직장에서 또 직장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 연결되는 거죠. 보육원 애니까
힘이 없고 돌봐줄 어른이 없으니까 보육원 교사들한테 학대를 당했고, 또 고아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물론 초단기 알바지만은 분명히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이 또 괴롭혔고, 결국은 한 6년 버티다가 24살에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의 삶이 뭘까요? 이 아이는 너무 착했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화를 내고 그러면 됐을까요? 아니요. 전과자가 됐겠죠. 어디 가서 이제 조폭 똘마니 노릇하다가 칼바지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보이스피싱 하다가 그냥 죽거나. 소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착했을까요? 성실했을까요? 착하고 성실하다는 개념을 다시 보면 이 아이는 주눅 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착하고 성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왜 자기 할 말하고 또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애일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거의 2번, 3번 버려지고 학대받고, 이 아이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약간 좀 모자라 보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주변에서 밟으려고 그랬겠죠. 괴롭히고, 또 동료들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어린 후배들한테도 괴롭힘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어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나요? 결국은 이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척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생 식모살이. 배운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남의 집 밥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결혼도 아니면 가족관계도 엉망이겠죠. 주정뱅이 만나고 엉망이 되고, 자식도 교육 못 시켜서 개판이고, 다시 또 찢어지고, 또 배운 게 없으니까 또 어디 식당에 식모살이 하고, 그러다가 다치고, 그러다가 또 인간의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사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지금 못 배웠어도, 아니면 지금 무엇인가 과거의 어떤 나로 인해 발생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번의 기회 정도는 좀 주어질 수 있는 사회, 그게 행복한 사회, 그게 좋은 사회겠죠. 이 동민이한테도 최소한 아무리 그렇다도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하고, 최소한 뭔가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있었으면 좋았을 생각. 거기에 직장 괴롭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보육원 시설의 문제, 지역에서의 어떤 토놈들의 지랄의 문제,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기 전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유서조차 못 쓰고 그냥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이제 자살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그거죠.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자살 사망률이 OECD 중 가장 높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한국 국민 1인당 보건의료 횟수는 OECD 중에 회원국 평균 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이용 횟수는.
그런데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 아래입니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중에 하나가 일종의 정신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그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다른 거 치면은 우리는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7.2회로 OECD 평균은 6.8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전국민 의료보험을 통해서 싹 그 돈을 모아갖고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다 하는 거고, 돈을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보호라든가 의료 쪽은 취약한 부분인 거죠. 이게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배째라 보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의사는 2배 정도 더 많아야 된다. 그래도 모자른다. 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OECD에 비해서 OECD의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 자체. 근데 이 인력 자체는 임상의사도 적지만 저는 사실은 임상의사보다는 의료기사, 그리고 의료를 중간화 시킬 수 있는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숙련된 간호사, 즉 의사의 어떤 슈퍼바이징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영역들, 그게 진짜 의료다.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독단과 아집, 오만에서 벗어나야 된다. 웃기는 거죠. 의사놈들이 꼴값을 떠는 거 사실은 뭐 지들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뭐랬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살률이 이제 OECD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당 11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10만 명당 24.7명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 이상 높은 거, 평균에 비해서 배 이상 그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우리의 공공의료라든가 공공 어떤 그 사회복지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는 자살률이 그만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자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이 절대적인 어떤 생의 회한이 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굶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 산업재해에 힘들어. 그러니까 이 통제가 안 돼. 정신적으로. 또 지금 이 아이, 동맹이처럼 우울증 와서 통제가 안 돼. 그러다 죽는 거. 이게 자살이 맞습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극단적 선택한 통영에는 해양경찰인데요. 경찰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돼서 사고사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란 놈들이 이걸 사고사로 판단한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범죄 타살은 아니야. 누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뭐를 하든 우리는 그거 구분도 안 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우울증이죠. 그래서 죽었으면은 이게 자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죽을 생각으로 칼을 뭐 찌르고 목을 매고 뭐 약을 먹었어 지금. 근데
그 상태, 정신 상태로 어떤 강력한 임펄스에 의해서 밀어낸 것은, 그럼 그게 자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OECD의 자살 기준과 우리의 자살 기준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경찰의 이 검토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검토해서 타살이 아닌 건 다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타살, 자연사 혹은 그러니까 이 사고사도 직접적인. 그래서 산재라든가 아니 이런 데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같은 데는 우리 이 산업 이 산재를 판정하는 기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OECD 국가의 2배가 넘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자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실제로 자살로 판정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서구의 기준과 맞는 건지. 그래서 서구의 기준과 비교해봤을 때 안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는 24.7명이고 걔는 11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살로 처리될 부분과, 사실은 자기가 목을 메고 자기가 죽었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이끌었던, 임펄스 시켰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범주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했지만 사실은 이걸 유발시켰던 놈이 타살, 죽인 거다, 아니면은 그로 인한 산업재해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산업재해에 관련된 돈을 물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지금 싫어갖고 지금 이지랄 하는 거예요. 자살을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는 서구적 기준 혹은 본질적으로도 자살은 스스로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으로 이 안정된 상태는 좀 뭐예요? 상태에 스스로 죽겠다는 생각할 이의 자살이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왔을 때에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몸에 하는 거를 자살로 본다?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어떤 새끼들도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인지 지들의 지위라든가 뭐 이게 걸려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누군가는 진짜 해결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통계에 대한 부분, 자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아무도 안 하고 있고,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어디 뭐 마포대교 어디 가서 뭐 편말 내고 뭐 자살 심리상담이나 해주고, 그거 의미가 없죠. 왜? 이미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거기서 잠깐 돌려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의미는 있지만은 거기까지 못 오게 해야죠. 그러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엄격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그 말하자면 뭐 정몽규 누구 뭐 쿠팡 그 김범석이 이런 말하자면은 산업재해를 유발시켰던 원청업체의 대주주 정몽준 이런 애들 다 두들겨 잡아서 현대중공업의 대주주, 그리고 뭐 저기 현대 뭐라고 하나 이런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제로 돈을 버는 애들을 잡아서 책임 묻고 월급 내라 그러고 과태료 물리고 그래야지 실제로 그 길로 초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기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거를 못해. 그거는 안 하고 실제적인 걸 안 하고 그 터널의 끝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터널의 초입에 넣으면은 거기까지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은 이 터널 끝에서 돌아가라는 거, 몇 걸음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 하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터널의 입구에 못 오게, 산업재해가 덜 발생하게, 그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한 거죠. 이 통영의 해경처럼, 해경이 경찰관처럼 지속적인 어떤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게 하고 모욕감 주고 이런, 이게 자살이 맞습니까? 통영해경 얘가 지가 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터널로 들어가게 한 놈들을 다 잡아 족쳐야죠. 여기 관련된 그건데.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응? 직접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너한테 해볼까? 내가 너한테 네가 그 죽은 후배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 너는 자살 안 할 거 아니?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역지사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의 인간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이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든 조직이든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살률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네이버에서 돌아가신 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직장의 괴롭힘의 방지법을 얘기하느니, 그런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아무런 쓸모도 없어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년 됐지만 기소된 건 몇 건 없대요. 하등 쓸모없게 만들었어. 돈 가진 놈들이 더 피둥피둥 살찌고 죽어가는 애들은 계속 죽어가. 간호사 왜 자살합니까? 태움 문화. 한국 사회가 어떤 거대한 어떤 쓰레기통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도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대선 후보 나왔던 것들은 인지도 없어요.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대중적인 형태의 정책만 매달려고 선전 광고나 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되는, 청년들이 왜 좌절합니까? 네? 청년들이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값 문제도 크죠. 근데 집값 문제는 어디에 기원합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보니까 2살짜리가 갭 투자 시켜갖고, 어린 애한테, 지 자식 새끼한테 갭 투자 시켜서 애초에 물려주려고 하고, 과감하게 상속세, 증여세 물리고, 보유세 물려갖고,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 공개념 확대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공적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아니,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오히려 지금 그 유력 정치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기득권 가진 놈들이라서 지들도 알면서도 그런 정책 안 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미지 정치만 하려는 겁니다.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 정치인의 이미지만 가지고 그 정책 대결을 못 하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네거티브 하는 부분인 거죠. 정치인을 볼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뭘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정치 얘기는 제가 할 얘기 아닙니다. 괜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자살 얘기하면 좀 답답합니다. 갑갑하고. 어쨌든 이 동민이 가명입니다. 명복을 빌고, 또 우리 통영해경 이번에 명목도 빌고, 어떻게 보면은 죽어선 안 될,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될, 죽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모두한테 고통입니다.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OECD 자살률 최고라는 걸. 근데 지금 이꼬라지를 보고면은 자살률 최고고 인구 하락속도 최고입니다. 이게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발 좀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고위 관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안 그럴걸요. 30분 내로 잘라갖고 몇 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붙이는 작업하는 게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려요.